2026년 4월 30일 오전 7시 러시아 산업의 중심지인 페름시는 연속적인 폭발음과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거대한 석유 탱크 4개가 연달아 폭발합니다. 우랄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큰 정유소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너무 높이 솟아올라 나사 위성들이 130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흔적을 포착합니다. 도시의 확성기에서 화학 비상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끓인 물만 마시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대학교는 문을 닫고 대중교통은 멈추며 공항은 항공편을 취소하고 도시 전체가 한 가지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2026년 러시아의 모든 방공망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그 답입니다. 그날 아침 페름에서 일어난 일은 그 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를 봐야 합니다. 직선거리로 1500km가 넘습니다. 감을 잡으려면 이 거리는 유럽의 두 나라 전체 사이보다 더 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 정유소를 폭파하기 위해 비행한 거리입니다. 페름은 우랄 산맥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이 산맥은 유럽 러시아와 시베리아를 나눕니다. 우랄 산맥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1941년 히틀러의 전차들이 소련을 휩쓸고 있을 때 스탈린은 전쟁의 역사를 바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1500개가 넘는 공장 전체를 해체해서 모두 우랄 산맥 너머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의 금고였습니다. 그곳은 나치 폭격기에 손이 닿지 않는 신성한 성역이었습니다. 85년 동안 아무도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냉전 때도, 체첸 전쟁 때도, 현재 전쟁이 4년째 이어지는 동안에도 아무도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세르게이 쇼이구가 러시아 장군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정권 밖에 있던 우랄 산맥이 이제는 즉각적인 위협지역에 들어섰습니다. 러시아 내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페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정유소였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규모입니다. 루코일 페름네프테오르그 신테즈는 연간 1300만 톤의 연료를 생산합니다. 휘발유, 디젤, 항공용 등유를 생산합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소 중 하나입니다. 둘째, 군사용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크렘린의 전쟁기계에 연료를 댑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을 향해 발포하는 탱크들, 돈바스로 병력을 수송하는 트럭들, 키우를 폭격하는 전투기들, 이 모든 것이 이 정유소를 거칩니다. 세 번째, 러시아가 인정하기 꺼리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현대화하려면 이 정유소는 서방의 기술에 의존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루코일은 미국 기업 허니웰과 이 단지에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계약을 막 체결한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제재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는 부품도 기술 지원도 다시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에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격은 보기보다 훨씬 더 영리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정유소 안에 아무 목표나 노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유소의 심장을 노렸습니다. AVT사라고 불리는 유닛입니다. 그것이 공장의 주 출입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착하는 모든 원료는 연료로 변환되기 전에 이 유닛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유닛은 정유소 전체 용량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이 유닛이 멈추면 전체 작업도 멈춥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파괴한 것은 수리하는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하다면 말이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전날 밤에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트란스네프트의 펌프장으로. 이곳은 러시아 석유를 4개의 다른 항구로 분배하는 곳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사슬의 두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이걸 해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장난처럼 보이네요. 드론의 이름은 미우티인데 우크라이나어로 사나운이라는 뜻이고 한 대에 약 20만 달러 정도 합니다. 엔진은 독일산이고 가격은 5천 달러이며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체는 유리 섬유로 만들어졌고 무게는 200kg이며 GPS 없이도 2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신호 없이 작동하는 내부 항법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이 전자전으로 드론을 교란하려 해도 드론은 계속 올바른 경로를 유지합니다. 공격을 수행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SBU의 알파 부대였습니다. 같은 팀이 흑해에서 러시아 함정을 침몰시키고 크림반도에서 미그 31 전투기를 타격했으며 카스피해에서 플랫폼을 폭파했습니다. 그들은 각 드론의 러시아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1000개가 넘는 경로 지점을 프로그래밍했고 정확하게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인 로베르트 브로브디, 코드네임 마자르로 알려진 그는 페름 공격 며칠 전에 B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영토 안쪽으로 1500에서 2000km까지는 더 이상 평화로운 후방이 아니며 우크라이나의 새가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에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도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놀라워도 드론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페름 주민들이 처음 본 것은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버섯 모양의 하얀 구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어서 도시의 확성기에서 러시아어로 메시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주민은 머스코우 타임스 신문에 지침이 명확했다고 말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모든 창문을 닫고 끓인 물만 마시세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텔레그램에 마치 공포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장면을 담은 영상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기름진 얼룩이 자동차, 흰옷, 창문에 묻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 현상을 기름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야권 언론인 세르게이 우코프가 운영하는 페름 36.6 채널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고 현지 당국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페름 주지사 드미트리 마우니는 언론에 나와 공식적으로 그 모든 것이 훈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화학적 위협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보는 예정된 훈련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폭발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주지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페름이 불타고 있는 동안 모스크바에서는 뭔가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한 일을 차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공격이 있은 후 48시간 동안 그가 한 모든 행동이 이야기의 한 부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지사부터 시작합니다. 폭발 직후 몇 시간 만에 그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화학병보가 예정된 훈련이었다고 말합니다. 도시는 아직 연기로 뒤덮여 있는데 그는 주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첫날이 온종일 지나갑니다. 그리고 크렘린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페름에 대한 공식 성명도 없습니다. 보복에 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방문도 없습니다. 영상도 없습니다. 성명도 없습니다. 완전한 침묵입니다. 둘째 날이 시작되고 나서야 푸틴이 마침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 국민과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반이 넘는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그는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도 바로 5월 9일 전승절 퍼레이드, 러시아 전력에서 가장 신성한 날에 맞춰서였습니다. 몇 시간 후 크렘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5월 9일 퍼레이드는 탱크도 미사일도 전투기도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드론 위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48시간을 마무리하는 것은 크렘린이 예상하지 못했던 타격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코츠와 밀리터리 인포먼트 채널 같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즉 항상 정부를 옹호하던 사람들이 러시아 방공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신문 나샤니바는 이제 우랄 지역에는 더 이상 방공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푸틴은 페름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러시아의 군사적 영광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이런 침묵을 지키는 건 뭔가가 망가졌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피해 규모를 보여줍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러시아는 젤렌스키 본인에 따르면 석유 수익에서 7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 정유수의 생산량은 16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적어도 5개의 대형 정유소가 가동을 중단했고, 크렘린은 국내 연료 부족을 막기 위해 휘발유 수출까지 금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심각한 신호는 러시아 시스템 내부에서 나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크렘린과 연계된 한 경제 연구소는 올해 러시아의 성장률 전망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오랫동안 그 경제를 지켜본 사람들은 러시아인들 스스로 뭔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한참 지나버린 시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역설을 보세요. 1941년 스탈린은 나치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의 산업 심장을 우랄 산맥 뒤로 숨겼습니다. 그 전략은 85년 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30일 20만 달러짜리 우크라이나 드론, $5,000짜리 독일산 엔진을 장착한 그 드론은 러시아 영공 1,500km를 가로질러 바로 그 성역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흐마라 소장이 말했듯이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적 후방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거리는 보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페름에 대한 공격은 그저 또 한 번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격은 푸틴이 러시아의 수호자라는 신화가 끝났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트럼프에게 전화해 퍼레이드에서 탱크를 뺐습니다. 그래서 침묵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푸틴이 이 상황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직설적인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여기서는 전통 언론이 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